예,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종이 한 번 더 넘길게요. 더 넘기시면 뒤에는 내신학교별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고등학교를 저희가 담당해주고 있다는 거죠. 좀 중학교 2학년 같은 게 중학교 2학년 어머니 계신가요? 아름다우십니다. 교과서 바뀌었죠. 네, 기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가 간만에 공부 좀 해볼까 해도 기출 지문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학원에서 대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필독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머니. 필독서 리스트가 있는데요. 저희 독서 논술의 기본 베이스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논술만 2시간을 진행하는데 독서 논술에 보면 수업 형태에 보면 4월 첫째 주차, 둘째 주차, 셋째 주차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첫째 주차는 어떤 수업 형태냐? 디베이트. 첫 주는 디베이트, 두 번째는 독서 논술, 세 번째는 스피치, 네 번째는 독서 논술입니다. 이 필독서 리스트의 가장 중심인 건 독서 논술을 반드시 책을 읽어와야 된다. 네. 책 없이 그러면 이 학원은 도대체 한 달에 그러면 2번만 책을 읽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2번 읽어요. 저가 그 전에 있을 때 한 달에 4번 읽었거든요. 아이들이 껄떡껄떡합니다. 엄마 그만 좀 너무 힘들어. 저희가 한 달에 2번 읽는 대신 책 분량 자체가 얕은 수업이 아니라 좀 난이도가 있어요. 창작 소설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보시면 철학, 고전, 진로, 정치, 법률 다양한 파트의 필독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독서 논술일 때는 책 쓰기도 진행할 거고요. 글쓰기 또한 진행을 하죠. 저희 학원의 가장 근본은 원고지 글쓰기입니다. 원고지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맞춤법도 중요하지만 띄어쓰기, 그 다음 문장, 부호 문장에 대해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원고지 형태로 아이들을 티칭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아름다운 서울의 다른 과학의 다르죠. 어머니들 지금 로켓 한번 물 대포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과학상자 대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와중에 독서 대회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목동중학교 이번에 나왔죠. 목동중학교 지금 과학의 달 독서 글쓰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언제 하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제가 수요일날 4시부터 6시, 6시부터 8시 2시간씩 저희가 첨삭 지도를 할 거예요. 반드시 상 타오라고 아이들한테 문상 걸었습니다. 상 타올 수 있어. 화이팅! 이래가지고 제가 걸었으니까 과학 독서 그 글쓰기 대회에 나가실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 4시부터 6시, 6시부터 8시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혀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만 읽혀서 보내면 되나요? 아니요. 써서 보내주세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자기 제주껏 써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번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제 제시어부터 찾아내는 거거든요. 글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티칭해서 아이 글 쓰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제가 선생님 어머니들한테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저도 설명이 가면 프린트를 받아오는데 집에서 조용히 읽게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뭔 얘기야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잠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시고 있는 5년 된 영어는 왜 빠져있죠? 절대평가는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죠? 자격고사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학 과정이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수능 당일날 스포드 아이들이 9만 명 정도가 나영에 와서 시험을 다 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또 시그널을 보내냐면 지금 현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특히 저학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스카이 외에는 그 크게 아직은 신경 안 쓰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고위고3쯤 올라가면 목표가 바뀌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인서울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근데 지금 초등부나 중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자기 아이, 우리 아이가 최고야. 의대, 치대,
스카이캐슬 보시죠, 그죠? 그런 동경을 할 텐데 수학 가형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학을 꽤 서울대, 의대, 연대, 의치대, 한의대 가려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필요하죠, 변별력. 그럼 변별력이 이제 뭐로 잡냐는 겁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국어가 이제 급상승, 수능 변별력 1순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좀 실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이번에 3월 7일 날 모의고사 고등 어머님들 아시죠?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 고3이 82점 1등급 하셨어요. 그 전에 신유형 출제하기 전에는 95, 98이 1등급 컷이었어요. 지금 82점이 1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에 고2가 몇 점인, 고2 어머님들 아시죠? 이번에 국어 1등급 컷이 80점이었어요. 80점. 고1도 88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 변별력 1순위가 국어입니다. 대치, 중계, 목동, 평촌, 분당, 일산 등의 주요 학군은 그 어머님들 다 아세요. 근데 살짝만 어제도 구리에 구리에 한 300명 어머님도 오셔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 잘 모르세요. 국어 고3 때는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치나 목동, 중계 등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국어의 중요성 정도로 해서 줄 서서 등록하는 진풍경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영어가 5조 4천억 대에서 5조가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비슷해요. 5조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국어가 1조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1조 3천억, 무려 30% 이상 사교육비가 급증해버린 것이 바로 반증이다. 영어 사교육비가 국어로 이동이 되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대, 한양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등이 절대평가, 상대평가일 때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다가 지금 현재 영어가 반토막이 나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꽤 매력적인 대학이 안 보이죠. 무슨 대학이 안 보이십니까? 서울대도 안 보이고, 고대, 또 성대, 그죠? 여기 지금 서울대, 고대, 서강대, 중대, 성균관대는요 반영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감점으로. 그럼 영어가 중요치 않냐? 그게 아니고요. 영어 수능 선행이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행하는 게 아니고 중2, 중3 때 수능 끝내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외에 국어 중요성은 2시간 내내 이야기도 부족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목동 어머님 정도는 다 아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풍인천 어떤 곳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풍인천 원래 온라인 커뮤니티로 제가 여기 현재도 4만 명의 전국의 국어교사 강사들이 운영하는, 같이 공유하는, 컨텐츠 공유하는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뒤에 문지은행을 개발하게 되죠. 현재 130만 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사업, 전국 출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학원 사업부는 제가 송파에서 운영하다가 2012년도에 중계에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명 데리고 시작해서 중계만 수천 명 아이들이 있고요. 또 구리, 또 송파, 목동 등의 이제 직영관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아주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맹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정상어학원 등의 큰 학원 10군데만 공급하려고 요청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50개 가맹관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조금 있다가 또 여기 저쪽에 거여동 원장님 오셔서 가맹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간판을 달고 이쪽 구글에도 저희 아마 구풍이천이라는 간판이 보일 거예요. 좀 올라가면 강서나 이런 데 가면은 저희 가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제가 전국에 한 100회 이상 설명회 하면서 입학 설명회 지원 서비스 했던 장면들입니다. 분당에서도 명의랑 같이 했을 때 수백 명 어머님도 오셔서 당일 등록 엄청나게 많이 했던 장면이 이제 부산. 그러니까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이 국어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면 깜짝 놀라세요. 아, 이런 정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우리가 지금 송파 중계에서 30분 거리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님들이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수능 최저를 피하는 대학만 가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시를 쓴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어떤 그 입시 정보를 알고 있더라. 저희가 고등학교 선행을 몇 학년부터 하는지 아세요? 국어 고등학교 선행을 중2부터 합니다. 저희가 중2부터. 중3은 완전히 고등부 교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하냐면요. 금수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 금수저다. 어디도 더우시나요? 추우시나요? 그죠? 이거 뭐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공기가 답답하면 안 되니까 여기 에어컨 좀 여기 히터 좀 꺼줘요. 자, 잘 봐보세요. 중1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하면 모의고사를 몇 개 정도 풀게 되냐면요. 저희 시스템상 100개 정도 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개 정도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일단은 모의고사 매주 한 개씩 해야 돼요. 본교재가 4개죠. 8개죠. 저희가 격주, 일요일날 2주에 한 번씩 아침 8시 20분부터 실전 수능 당일날 똑같은 시간에 수능 실전 연습을 해요. 10개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따가 SLS를 보여드릴 텐데 SLS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교재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을 매달 모의고사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30% 이상 2등급 나왔거든요. 엄청난 숫자로 보시면 2등급이 60%라는 거는 2등급이 몇 퍼센트쯤 되죠? 어딘데? 11%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솔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다 맞춰버리는 기준 2등급이죠. 2등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숫자인데 지금 현재 국풍 2000 아이들이 60% 이상 2등급이 나와요. 그 이유는 선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월 7일 날 꽤 그 매력적으로 영어, 수학 선행하고 국어 선행 안 한 친구가 모여서 딱 보는데 깜짝 놀라야 되고 전교권 친구인데 4, 5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쭉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수저예요. 아예 출발점이 다르죠. 마라톤을 하는데 100개 이상 푼 친구랑 전혀 선행 안 한 친구랑은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머리 좋고 중학교 때 뭐 날고 길고 한 중년 정교권 친구가 충격받고 국어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또 모의고사 딱 봤는데 또 안 나와 버리는 거죠. 4등급도 이렇게. 그 친구들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달려가겠죠. 그리고 국어가 어느 선 넘어가면 절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이제 나와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어릴 때 미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국어가 마스터됐기 때문에 친구들은 영어, 수학, 과학사에 더 내신에 집중할 수 있는 또는 학종 준비, 생기부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게 바로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방 쪽에서는 그 약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이걸 인식시켜 주시면 다들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감히 국어라는 상품 하나로 상장을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장 저희가 한 지금 100억 정도 매출은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출판사업, 또 AI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SLS 보여드릴게요. 전국 최초, 천상천하 유학 독점.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SLS를 돌리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어요. 스마트 러닝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AI 직전 버전인데요. 아이에게 일단은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죠. 그러면은 자동 성적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취약 영역이 나옵니다. 취약 영역에 맞춰서 맞춤 솔루션이 출제 마법서로 제공이 되죠. 해결이 되면 이제 다른 거가 또 추천되고요.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또 반복되죠. 이게 바로 SLS인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습 방법에서 불행한 학습 방법이 뭐냐면 했던 것만 계속 하고 있죠.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안 한 모르는 것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거죠. 특히 여학생들은 너무 착해요. 집, 학원, 학교, 교회, 독서실 왜 동선이 없어요? 그죠? 뭐 나이트도 안 가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그죠? 남자친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4등급이야. 앉아서 공부하는데 4등급이야. 옆으로만 막 위로 파야 되는데 옆으로 커. 앉아만 있으니까. 근데 4등급이야. 너무 착하니까. 했던 것만 계속 하고. 바다 접기도 참 엄청 아름다워요. 교재 보면. 포스트잇 붙이고 칼라프라니 난리가 아니야. 엄청 써머리 하려면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제가 그 중3을 제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요. 이거 한 달 안에 아이들 점수를 80점대로 만들어 버려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보통 그냥 4, 50점 나오거든요. 전교권 애들도 4, 50점 나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근데 한 달 만에 80점이 바로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시끄러 이거 이제 드릴게요. 그죠? 지금부터 신유형이 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펜 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에서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능을 30% 이상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학종으로 밀었는데 학종으로 사교육을 죽이려고 밀었는데 오히려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디냐면 강남이 돼버린 거예요. 학종이 금수저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능을 좀 더 밀어야겠다 해서 수능을 밀려고 보니 영어가 뭐로 잡혀있죠? 절대평가로 잡혀있으니까 수학을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려워. 스포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국어가 어려워져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해서 신유형이 등장합니다. 영어 절대평가 즈음에서 2016년 6월 평가원에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유형이 등장하는데 원님도 지금부터 신유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따가 딱 말씀하신 분에게 이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권이란다. 2만짜리 상품권 5만원짜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식권도 하나 더 드릴까? 4개만 딱 알려드릴게요. 신유형. 그러니까 국어학원에 좋은 어떤 판단 기준은 신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냐 안 하냐를 따져두면 됩니다. 이게 2016년 6월 버전 이전 거는 좀 세게 말할게요. 사기치는 거야 아이들한테. 시간 내에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 내에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박탈이 있어요. 중간에 홀릭돼서 다 풀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만약에 쉬운 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중3 아이들 한 달 만에 어떻게 하면 80원을 바로 만들어버리냐면 전략만 바꿔도 돼요. 간단하게. 아주 딱 1순위, 비법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쉬운 질문, 쉬운 문제부터 풀라. 이게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국어의 모든 답은 어디 있을까요? 지문 속에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모의고사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1년 내내 모의고사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모의고사 프로 만들어서. 근데 출제 원칙이 있어요. 수능 출제 원칙. 국어는. 발문, 지문, 문제, 보기, 선택지에서만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드시 근거 없이 절대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출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절대 안 돼요. 타당하고 논리적 근거로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 분석력으로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아시면요. 그냥 2등급, 3등급은 바로 된다는 얘기죠. 4, 5등급 아이들도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스킬인데 스킬 200까지 제가 개발해서 그걸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수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유형 뭔지 알려드릴게요. 1번. 내가 적으라고 할 때 적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압축시켜드릴게요. 정답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이라고 그래요. 장문. 화법은 어머님도 예전에 듣기 있죠. 듣기 평가 같은 게 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몇십 년간 화법 장문이 분리돼서 출제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괴물이 등장합니다. 4번부터 7번까지 화법 장문 지문을 융복합시켜버린 것이죠. 콜라보입니다. 지금 현재 신유형의 핵심은 융복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이제 적으세요. 화작 융복합이라고 적으세요. 화작 융복합. 화법 장문을 융복합시켜서 지문의 길이를 복합적으로 만들고 길게 만들었어요. 자, 어머님들. 지문이 길어지면 또 뭐가 길어지죠? 지문이 길어지면 뭐가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다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니까 화작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다가 너무 쉽다. 1번의 정답은 화작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요. 문법인데요. 문법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선택 과목 바뀌는 것도 화작과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라고 바뀌는데 언어 매체가 문법이에요. 그럼 주요 명문대에서는 분명히 문법을 선택하게끔 가산점을 주게 될 겁니다. 나중 얘기고. 자, 문법의 신용은 뭐냐면요. 원래는 문제 보기식으로 보기가 있었어요. 짧은 보기가.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요. 지문이 나와요. 반 페이지. 반 페이지는 약 천자거든요. 여기 모의고사 아시죠? 모의고사의 반 페이지가 이게 천자예요. 지문 천자가 갑자기 생겼어요. 어머님들 뭐가 또 늘어나지 그러면? 뭐가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죠. 자, 그래서 이번 정답은 지문이라고 적어요. 지문. 야, 너무 쉽다. 야, 2번 정답 지문. 점점 지금 상품권을 한 개 갑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이제 독서 영역으로 가볼게요. 어머님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비문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비문학은 화법, 작문, 문법, 독서 영역을 다 합해서 비문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문학 독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독서 영역의 신유형은 뭐냐면요. 원래는 5지문이 출제됐었어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생활, 독서, 기술 이렇게 해서 5지문이 출제되다가 지금은 3지문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머니도 생각에 야 지문이 줄면 좋은 게 아니야? 짧아진 거잖아. 쉬워진 거잖아. 아니에요. 뭐가 또 늘어났을까요?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00자, 800자, 1200자가 지금 막 4000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여성 문제자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역시 융복합, 콜라보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만 출제해야 되잖아요. 과학과 예술, 뭐 인문과 사회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영역을 묶어서 과학, 기술 같은데 건축, 막 예술이 나와버려 이렇게 묶어놓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3번 정답 알려드릴게요. 비문학 독서영역에서는 길이라고 적으세요. 길이. 정말 쉽죠? 자, 1번 정답이 뭐였죠? 화작. 2번은 지문. 3번은 길이. 네, 마지막 하나만 알려줄게요. 마지막 영역이 뭐냐면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음악, 고전소설, 국수별 5개가 알려야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지문이 줄어버렸어요. 4개 정도로 줄고요. 그럼 콜라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잡다한 거 다 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문예 비평이라고 적으세요. 정답은 그냥 비평이라고 쓰세요. 비평. 그죠? 문예 비평. 어머님들 문예 비평이라는 거는 문학일까요? 비문학일까요? 비문학이죠. 예를 들어 진단의 것, 김소월의 진단의 것이 있는데 기존의 수능 방식이라면 시 하나, 둘 또는 3개 이렇게 그냥 시만 출제하는 게 기존 수능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요. 김소월의 시 3개라고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요. 네. 한 25분을 초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거든요. 이렇게 5분 남은 일단 제 얼굴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때는 탈색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색이었어요. 저렇게 하고 다니까 조폭 같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좀 착해 보이려고 좀 내리고 왔습니다. 착해 보이나요? 네. 생각보다 동안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초등하고 중등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어머님들은 이미 입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고2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택 과목이라는 난제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고1 어머님들은 곧 겪으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계관 본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구리직영관까지 같이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입시를 왜 하게 됐냐면 수학은 잘 가르쳐요. 너무 잘 가르치게 생겼죠. 근데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교 입시 설명회도 다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준비를 해주면 아이들이 잘 가더라. 그리고 엄마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동 출신이에요. 저는 대강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의도 2010년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오늘 드릴 거는 2015 교육 개정안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초중 어머님들은 사실은 내신은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안 나가니까. 특목고 갈 거 아니면 내신 안 들어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학습을 위해서는 중학교 때 내신이 아니라 심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학교 때 생기부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1 어머님들은 곧 아이들이 통신문을 되게 많이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결정해라.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왜냐면 저희 학원은 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있는 쪽에서는 제가 생기부랑 선택 과목 컨설팅을 다 해줘요. 네,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건 첫 번째는 이거죠. 일단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 어머님들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부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올 거예요. 원래 2021학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밀렸어요. 25학년도까지 밀려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랑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놈이 외국인 학교가 있긴 하지만 나라를 옮기면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국제 인증 시험을 거쳐서 그거에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 대학을 입학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 나라에도 IB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입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슈화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일반 선택은 2학년 때 대부분 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3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일반 선택까지는 상대평가예요.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사실은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 여기까지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절대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A, B, C, D로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국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2는 이 바뀐 체제로 안 한다는 거죠. 기존처럼 이과, 문과 나눠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탐구에서도 이과는 과학 2개, 문과는 사회 2개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 아이들한테 제가 만나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3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고3 수업할 때는 항상 재수 없는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네는 재수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문과는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이과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고2부터는 문과까지 공통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힘든 건 고2 아이들은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고1은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어는 뭐냐? 국어도 고2까지는요 그냥 치릅니다. 근데 고1부터는 선택 과목이 생기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어 선생은 아니지만 많이 하는 게요. 화법과 작문이 쉬워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 정말 어렵대요. 근데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성적을 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많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존심 상했던 게 작년에 모든 의대라고 해야 되죠. 의대의 어떤 합격의 결정은 국어가 있어요. 수학이 아니라 국어였어요. 밀렸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똑같아요. 국어, 영어, 탐구는 다 똑같고요. 수학만 바뀌었어요. 오늘 이과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입시가 뭐가 바뀌느냐? 별로 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중요한 건 이제 종합이냐 교과냐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셔야 될 거는 교과가 뽑는 비중은 높아요. 그런데 인서울권 상위권 대학은 종합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입시의 변화는 22학년도 입시부터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이게 쿠폰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한테는 50% 할인권과 30% 할인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축제 사회를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액션 좋은 사람한테는
간지러요. 그리고 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맞추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뭐냐면요. 가장 큰 이슈가 2022학년도에 가장 중요한 숫자는 816이라는 숫자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세요? 어머님 아셔야 돼요. 혹시 찍어보실래요? 816 뭘까요? 지금까지 입시안이 바뀌면서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이 생긴다고요. 국어에서 2개 생기죠. 화폭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요. 3개 생겨요. 확통, 미적분, 기하. 탐구는요. 사탐 9개, 과탐 8개. 총 17개죠.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해요. 조합이라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816까지가 나와요. 과목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81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머님들 아이들 겪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들 어떻게 우리 아이 큰일 났네. 절대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결정된 게 다 있어요. 네,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겁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말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수능 연계 과목에서 일단 선택, 국어 말씀드렸죠. 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2에서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진로 선택에서 기하를 안 들으면 공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2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과야, 공대 쪽을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진로 선택에 기하를 넣으셔야 돼요. 입시안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기하를 이수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나오고 나서 공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 조용하던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선택하는 건 뭘까요? 공대 갈 애들은 기하, 미적분은요. 네, 자연과학대 아이들이 거의 선택을 하겠죠. 확률과 통계는 당연히 문과과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고3에서 고2로 가면서 바뀌는 거 말고는 문과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 탐구가 중요한 거죠. 탐구가 1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학과 갈 건데 학교에서 대신을 받더니 지구과학 성적 1등급이 나왔어.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그럼 너는 지구과학을 선택해라. 경제학과 갈 건데.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깔리는 과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깔리는 과목을 보면 이 학교가 이과 성향인지 문과 성향인지를 파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항상 궁금하시면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전화보다는 사실은 방문이 좋아요. 방문해서 만약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면 너 머리 노란 애 데리고 와라.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상담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저희하고 다니셔야 돼요. 안 다니시면 안 해드려요. 되게 비싼 건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네. 컨설팅 같은 데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제가 목동에서 민사고 영재학교 과고 입시만 한 4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지금 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사고는 개량한복 입고 횡성에서 오더라고요. 창피하니까 꺼져라 했죠.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은 원래는 4등급, 1등급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취평가제로 바뀐다는 거죠. 성취평가제로 바뀌지만 문제 난이도는 쉬워질 거예요. 왜 쉬워질까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어렵게 되면 애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난이도는 쉬워진다. 하지만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학습이 중요해요. 수업만 잘 들어도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하라는 과목이 참 어이없죠. 아이들이 항상 포기하고 되게 어려워했던 기하인데 그리고 거기서 공간 벡터 쪽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 난이도는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 과목 3개를 이수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1등급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서 인서울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30%를 대학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권고사항이지만 강제예요. 안 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끊겨요. 그러니까 해라예요. 그래서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 수능 최저도 대학 자율이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도 있다. 그 다음에 탐구가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많이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님들이 그래서 고2 어머님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 게 고2 때랑 고1 때랑 이게 바뀐다고요. 학생부가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수가 힘들다는 거죠. 소논문이 없어져요. 소논문 자체가 생기부에 등록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상 경력, 저희가 생기부 분석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수상 경력이거든요. 본인이 갈 과에 맞춰서 뭘 했는지. 근데 그것도 개수가 한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이 돼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막 10개, 20개 썼던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율 동아리도 학년당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이 아예 이제는 활용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과 애들인데 컴퓨터 공학과 갈 거니까 저는 컴퓨터 자격증 따로 다녀야 돼서 다른 과목 수업을 못 했습니다. 주객 정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활용이 안 된다고요. 아예 안 돼요. 따봤자 의미가 없어요.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 오려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또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생기부에 들어가는 글자 수예요. 원래 4,000자를 적었던 게 2,200자로 줄어요. 뭐가 줄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동사가 아예 안 들어가요. 동사에 대한 내용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기부를 채우려고 애들은 무슨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합을 가려고 해도요. 내신이 안 되면 안 뽑거든요. 근데 애들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는 그걸 또 따라가요. 우리 아이가 한다는데요. 어머니, 후회하실 텐데. 네,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소서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고요. 그리고 5,000자에서 3,100자로 완전히 줄는 거죠. 자기소개서요.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으실 만한 거. 지금 영재학교는 이미 자기소개서 첨삭 이미 끝났을 거예요. 4월 초에 접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학교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미 다 실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역별로 실전 공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이미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다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웬만한 올림피아드 다 경험하셨어야 되고요. 그럼 영재학교는 누가 가요? 그런 애들이 가요. 전국 1%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영재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밀어주느냐도 중요하고요. 특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엄마가 겁나게 열심히 막 학교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입니다. 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과고죠.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과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가 동시에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과고에 떨어지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까요? 과고 떨어지면 재수는 아니고요. 과고 떨어지면 일반고, 과중반 가거나 아니면 일반고 가기 전에 자율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던 데가 공주 한일고예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동시선발. 근데 과고는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과고에서 떨어지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자사고라는 선택지. 그래서 일반고 과중반들이 미달난 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시면 돼요. 과고는 누가 갈까요? 웬만하면 가요. 대신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과고는.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뭘까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외고, 자율학교까지 동시에 일반고랑 선발을 했죠.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나마 평준화는 1지망에 쓰고 2지망에다 인문계를 쓸 수 있었죠. 그나마 괜찮았는데 비평준화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권 외고가 박살났어요. 미달이 한 번도 안 났던 과천외고, 김포외고가 미달이 났어요. 상대적으로 서울권은요. 외고는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경쟁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애매모호한 애들이 안 쓰는 거예요. 정말 경쟁할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빵빵하면서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 중등 심화가 된 애들이 써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건 심화를 해야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선행은 절대적으로 아이를 망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설명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어마어마한.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쵸? 네.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공주 한일고나 뭐 한민고 이런 게 자율학교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 넘어가 보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생기부인데 생기부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중3과는 반영이 거의 안 돼요. 중1, 2 때 다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유학년제가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모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시험이 아예 없어요. 대신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활동 사항이 특목고 입시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꿈에 맞춰서 진로 체험을 했는지, 그다음 동아리를 했는지, 무슨 체험을 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1 어머님들은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중1, 중2 때 해놓은 독서가 끝이에요. 중3 때는 독서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중1, 중2 때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독서는 중요합니다. 자소서 쓸 때 독서 내용 없으면 난리 나요.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거의 뭐 어머님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요. 독서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라는 건 아이들이 읽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항상 감상문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잘 돼 있잖아요. 독서 논술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방향으로 다 쓴다는 거죠. 수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강조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독서를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서를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애들이 쓸 수가 없어요. 수학 서술형조차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너무 중요하다. 중3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는 말 그대로 본인을 표현하는 거, 본인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작년 경쟁률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한하고마저도 3.38에서 2.3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하고가 그래도 외대부고가 그래도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종합으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딜까요? 상상고입니다. 상상고는 의대 가려면 가야 돼요.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고도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서울국제고가 엄청나게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요. 다른 데보다요 절반 가격이에요.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서울국제고가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경기 지역 거라서 뭐 보여드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예요. 30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보시면 이제 서울예고는 워낙 그거니까 빼고요. 외대부고, 서울가고, 대우대고, 하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양천구, 강서구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딜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 제일 빨리 강서구요. 네, 맞추셨습니다. 50% 드릴게요. 저 원래 이렇게 뜬금없이 돼요. 강서고등학교가 많이 보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관리겠죠. 그러니까 관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많이 보내는 학교보다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과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깔아주는 학교, 그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과를 갈 건데 그 과목이 안 깔리면 절대로 그 학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 과목 선택을 했더라도 애들이 6명, 7명이면 개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법이 생기냐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깔고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깔고 밖에서 이수해 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좀 잘못 넣으셨는데, 제가 원래는 그 강서구랑 양천구랑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거 PPT 넣으시는 분이 경기도 걸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걸 제대로 보내드렸는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4년제 합격 비율이요 생각보다 낮아요. 40%가 안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뭐냐면 목동 지역은 재수생이 많아요. 재수생들이 고대 연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정시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정시가 탄탄하니까, 모의고사가 탄탄하니까 굳이 전문대 안 가요. 경기권 가면요 전문대 20% 30% 보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뽑는 인원수보다요 저희가 입시생 인원수가 거의 또이또이예요.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다고요. 어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느냐?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국풍이천이 어떻게 잘 가르치나, 뭘 가르치나 굉장히 궁금해서 오신 거니까 그 내용들 잘 들으시고 오늘 등록하시고, 그리고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탄탄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바라시고요. 뒤에 이제 남은 연사분이 어마어마한 지식도 들어오십니다. 짧게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여기다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국토2000 그 전반에 다 다니시면서 사실 가맹점 150개까지도 다니시는 분이세요. 다니면서 입시 전문가, 이제 입시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들 집에 그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 지금 뭐 하나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알았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볼 걸 그랬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뭐 여기서 보면 어머니 공부 잘하는 애들 참 귀하죠.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에도 걔네들의 꿈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대학에 가는 게 아이들 꿈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서울에 있는 야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2등급 이하는 못 들어가 이렇게 정말 학교 가면 정말 처절하게 말합니다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는 엄마 어차피 대학 못 가. 이런 애도 사실은 많아요. 여기 뭐 다 서울대 가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에서 저희가 계속 애들한테 칭찬 많이 해줘요. 아 괜찮아. 아우 잘했네. 아이고 잘했다. 대학교 3학년 때 내신이 1학기 때 중간 기말이 전체 4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때 가서라도 잘하면 돼요. 1학년 때 1년 동안 20% 내신을 애들이 딱 망치고 나면 엄마 나 더 이상 내신 안 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할래. 이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3학년 1학기에 40%를 보지 않고 당장에 1, 20%만 아이들을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애들한테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거죠. 할 수 있어. 하자. 해보자. 이번 마지막 화이팅! 이러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제 아들은 귀 등으로도 제 말을 안 듣죠. 네네. 이러고 제가 가는데 감사한 건 우리 고풍 아이들, 고풍 2천 목동간의 아이들은 엄마한테는 간혹 화를 내고 나오지만 학원에 와서는 또 제가 막 말을 하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또 마음을 돌려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 목동관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재욱 부장님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브레인이죠. 구브레인이고요. 이분은 어머니들의 사랑스러운 서울 교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말을 쉽게 하세요. 네, 그리고 너무 알아들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구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구 부장님 들어오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효자죠, 효자. 네, 사실 저는 서울 교대가 아니고요.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교대랑 사대는 되게 많이 다른데 잘 안 보이네요. 네. 사실은 오늘 저희 그 행사의 종료 시간이 12시 35분이에요. 지금이 12시 38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대표님이 저를 마지막에 꽂아주셨는데 정말 10분 만에 좀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의 빨리빨리 나갈 거고요. 주의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홀대 당할 사람은 아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최부장님이랑 대표님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개정교육 과정도 아마 최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고요. 올해 그 국어에 대한 얘기 잠깐 먼저 할 거예요. 올해 국어 너무너무 특이했거든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4가지를 써요. 하나는 완점수, 등급,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이렇게 4가지를 씁니다. 이 중에 어머니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사랑하시는 점수가 이제 원점수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네, 수능에서 안 써요. 성적표 자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원래 평균 90 몇 점인데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고등부에서 쓰지 않아요. 그 원점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애들이 사랑하는 등급이에요. 저는 몇 등급인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등급은 덩어리 점수라서 실제 수능 그 정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수시에 그 커트라인 유형으로만 그 자격 취득 유형으로만 작용돼요. 간접적으로만 적용되고 우리 애가 뭐 저 아직 2등급이에요, 뭐 3등급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좋아하고 3등급이면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이 상위 11%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서울은 보통 11%나 13% 정도가 이제 인서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점수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점수가 백분위 점수인데요. 백분위 점수는 우리 애가 제 밑에 몇 %의 아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 90점이면 90%의 아이가 우리 애 밑에 있는 거고 우리 애는 상위 10%인 거고 등급으로는 2등급인 거죠. 그 1등급을 받으려면 백분위 점수는 96점 이상 받아야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분위 점수는 언제 쓰냐? 백분위 점수는 정시에 활용하는데 어떤 대학교는 활용을 하고 어떤 대학교는 활용을 안 해요. 주로 활용하는 대학교는
인서울대학교의 여대나 아니면 경기권대학교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점수가 표준 점수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애들도 몰라요. 자기 표준 점수 모른다. 왜냐하면 표점은 이 백분위 점수를 보완한 점수인데 백분위 점수는 쉬운 과목을 잘 봐도 어려운 과목을 잘 봐도 같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을 다 맞으면 백분위 점수가 100점이 되죠. 우리가 100점이니까 우리 밑에 100%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고요. 어려운 과목을 잘 봐도 똑같이 100점이에요. 그래서 표점은 평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차가 넓으면 넓을수록 점수를 더 줘요. 최대 200점까지 줍니다. 그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표점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표점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 그래프인데, 근데 표점 그래프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대부분 다 표점을 사용해요. 표점을 사용하지 않는 대학교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표점을 씁니다. 보시면 여기가 2014년도예요. 제일 왼쪽이.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작년이에요. 작년, 가장 최근 점수. 14년도는 보시면 제일 왼쪽 게 9번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 맞으면 131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100점 맞으면 131점. 수학 A형은 문과 애들이 보는 수학 시험이에요. 요거는 143점을 줬죠. 그러니까 12점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수학을 다 맞는 친구한테 12점을 더 주는 거예요. 놀라실 타이밍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12점이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점수 1점에 물론 이제 극간에 따라 좀 다른데 1000등에서 1500등 차이가 나요. 점수로 1점에. 그 12점이면 거의 넘사벽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로만 따져도 한 6개에서 7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공대로만 따지면 12개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보는 친구가 너무너무 유리한 거죠. 국어를 아무리 잘 봐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7년도에 국어랑 수학이 역전됐죠. 국어가 이제 139점을 받고 수학은 130. 이게 올해 표준 점수 목표예요. 지금 보시면 국어가 150점, 다 맞으면 150점을 받았죠. 국어는 1등급을 받으려면 84점 정도부터 1등급이었거든요. 원점수 84점. 그러면 문항 하나당 2점 정도 되니까 8개 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8개 틀려도 1등급을 받았어요. 8개 틀리면 주는 점수가 132점이에요. 그러면 수학을 다 맞은 애랑 점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국어를 8개 틀려도 수학 만점자랑 점수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수학은 왜 이렇게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점은 어려운 시험을 점수 더 준다고 했어요. 그럼 수학이 쉽냐? 왜 이렇게 수학이 쉬워요? 우리 애는 근데 수학 점수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수리 가형을 끝까지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 중에 69%가 수리 나형으로 도망갔어요. 석점도 안 나와서 나형으로 전환합니다. 보통 69%, 71% 사이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남냐면 과거 애들, 의대 지원생들 이런 애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평균 점수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 쉬운 게 아니고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 부분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손해를 보는 게 밑에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근데 등급이나 수능 점수 표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 평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애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나보다 점수 안 좋은 애들이 사라지니까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가만히 문과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하던 한 2등급쯤 받던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 위로 학과 애들이 70%가 넘어와요. 갑자기 가만히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죠? 3등급이 돼요. 나 어떡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고3 6월부터 재수생이 내 위에 오셔요. 1등급은 원래 상위 4%잖아요. 그런데 재수생은 수학 가형의 경우 13%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훨씬 잘해요.
훨씬 잘. 그런 애들이 갑자기 내 위에 올라와요. 그럼 2등급쯤 받던 애가 한 3등급 후반이나 4등급으로 쭉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지만 4등급 받던 애들은 어떻겠어요? 3등급이나 4등급 받던 애들은 대학교 갈 수 없는 점수나요, 갑자기. 5등급, 6등급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거기다가 이과 애들의 그래서 되게 유일한 희망이 수학이나 과학인데 국어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국어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서 학점이 150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의대 합격을 국어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또 특이한 게 1등급의 극강 격차가 18점이나 나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을 18단계로 쪼갠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7점이나 9점밖에 극강 격차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훨씬 변별력이 높아진 거예요. 훨씬 높아져서 의대 합격을 올해는 국어가 결정했고 아마 중앙일본가에 영어 4등급 받고 서울대 가는 애가 생겼어요. 국어 잘 봐서 그래요. 영어 4등급은요 완전 토종 한국인인 거예요. 영어 4등급이면 절대평가라고 90점대가 1등급이잖아요. 80점대 2등급이고 얘 60점대라고요. 영어가. 그러고도 서울대를 갔다고요. 네, 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국어가 되게 변별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되게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럼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첫 번째는 제시문이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국어의 경우에 제일 긴 제시문은 제시문의 길이가 4,000자가 넘어요. 지금 또 놀라셔야 되는데 4,000자 놀라셔야 돼요. 4,000자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시험지가 8자씩만 해요. 요 포스터가 나는데 시험지 한 페이지가 요거를 반을 쪼개서 다단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 내려가요. 요 8절지의 반 페이지가 800자예요. 그러니까 4,000자가 되려면 8절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다음 장을 가득 채우고 그 뒷장까지 되시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38번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번이면 이제 한 7, 8문제 남았고 제시문이 2개 남은 시간 15분 남은 상태인데 페이지를 넘기면 문제가 없이 다 제시문이에요. 전부. 되게 길어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 별로 없고요. 애들 중에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엄마 나는 푼 건 다 받았어. 난 이제 시간만 맞추면 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두 번째가 소재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16년도에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유명 항공사분이 모의고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 유출이 되면서 교수님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출제 교수님들이. 그리고 출제의 경향성이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과형 제시문, 과학 제시문은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고 인문철학 제시문은 문과생들한테 유리했거든요.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독해만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자라는 형태로 평가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나 다 아는 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이과 애들도 배우지 않은 과학지문을 내거나 문과 애들도 배우지 않은 철학지문 가서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사가 뭐가 나왔냐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나왔어요. 양자역학은 이과 애들 안 배워요. 양자는 입자의 일종인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입자, 이시세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를 이용한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 이 양자는 0이면서 1이고 아니면서 바뀌고 위면서 아래예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애들도 몰라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영재 막 이런 애들이 양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자 역학을 사회학의 일종인 논리학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제시문을 낸 거예요. 혹시 문과 애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논리학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 논리학이 형식 논리학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비고전 논리학을 낸 거예요. 그 양자의 세계를 비고전 논리학적 측면으로 정의 내려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애들 시험 보고 와가지고 시험 못 보면 야, 너 그런 것도 모르니?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화법이랑 정말 섞여서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게 세트 문제로 나온다든가 중세문법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중세문법이 세트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 하던 국어학습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많이 푸는 걸 해결이 안 돼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두 번째는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게 아이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되게 어릴 때부터 사용하면서 어휘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애한테 야, 너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뜻을 아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알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초중등부 그 남학생들, 실제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활용 어휘 수준이 28% 정도가 작아요. 말을 안 써요, 단어를. 그 야야 이런 거 다 해요. 야야 밥 먹고 막 야야로 싸우고 야야로 화해하고 하는 것들 갖다가 표시하고 가요. 야야로 다 합니다. 도대체 저 둘은 별로 소통이 없는데 잘 친해요. 너무 친해요.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 있는 단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배경식 강의를 하기 시작하죠. 야, 양재역 강의 나왔대. 양재 공부를 해라. 다시 안 나와요.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래, 국어는 책을 읽어야지. 책. 그래서 한우리를 찾아가시죠. 한우리에 가셔가지고 학년별로 정해져 있는 책을 막 읽기 시작하세요. 근데 어머니들이 왜 학원을 보내시면 학원 교재에 이렇게 홍보를 주시잖아요. 이게 애가 문제는 풀었는지, 채점은 되는지. 근데 책은 같이 보시지 않으시죠? 어머니들도 그다지 독서를 선호하지 않으시나 봐요. 이게 독서가 학습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적절한 유형의 저항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습이 일어나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한테 맞는 책인지 모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한우리를 100% 신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종교처럼 신뢰하시죠. 기본적으로는 국어학습이라는 건 독해를 해야 돼요.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휘력 기르고 문장분석력 기르고 문단 구성력, 글 구조력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딜 가도 독해력을 길러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독해력을 기를 거냐? 어떻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국어라는 언어가 학습되는 이런 로직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서 학습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시기엔 정말 이제 배도 고프시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틀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한 지 19년 차예요. 국어 강의랑 논술 강의를 진행한 19년 차인데 제가 메가스터디에도 있었고 대성학원에도 있었고 뭐 어머니들 아시는 학원에는 거의 다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저는 독해가 잘 되는데 애가 독해가 안 되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학생은 왜 독해가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독해 방법을 이렇게 초단위로 분할을 해서 이걸 애한테 가르치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독해력을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로 정말 스타 강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10년 넘으면서부터 생각이 든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인터넷 강의에 스타 강사 강의를 들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강의가 우리 애들한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100명이 있으면 언어는 100가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해요. 애들마다 정말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에서는 30명 모아서 한 교과서를 쓰고요. 학원에서는 한 반에 10명, 5명 모아서 한 교재를 써요. 그러니까 안 나아지죠. 학원 동대 되게 답답하게요. 과외를 시킬 거냐. 과외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한 적절한 교재가 없어요. 왜냐면 시중 교재를 하고 싶거든요. 만들어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어디 시중에 있는 거 짜집기 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의미의 개별화 교재를 구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애를 만나봐야 애한테 개별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첫 번째로 저희가 지필진이 적을 때는 좀 유동적인데 적을 때는 150명에서 250명 정도 지필진이 있어요. 이 지필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DB로 쌓아요.
그걸 현재 8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 쌓여있는 문항 개수가 135만 개예요. 놀라셔야 될 겁니다. 135만 개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천재교육 같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있죠? 여기에 국어 DB의 3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교과서 출판사 같은 한정되어 있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한 3-4배 정도 되는 거고 국어 관련된 DB의 양으로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전국에서 국풍보다 더 많은 DB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13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려면 아이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아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가끔 학원 보내시면 선생님 중에 얘가 수업 시간에 정말 잘 따라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전에 약한가 봐요. 애가 긴장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학생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습 시간에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손들어서 막 발표하고 이런 애 똑똑해가지고 금방만 분석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도 외우기는 싫어하고 그런 애들 있으면 점수 안 나와요. 파악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매주 고등부의 경우는 매주 1회 이상의 시험을 봐요. 매주. 그래서 그걸 계속 DB로 모아요. 모을 때 점수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왜 무슨 영역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모으잖아요. 점수만 모으는 게 아니고요. 저희 SNS 시스템에 보면은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지를 줘요. 왜 틀렸는가? 그러니까 어휘 분석이 잘못됐냐, 뭐 재심 분석이 잘못됐냐, 뭐 개념 이해를 잘못했냐를 애가 푸는 모든 틀린 문제 모든 거에 대한 DB를 만들고 얘 틀리는 유형을 데이터로 쌓아요. 왜 틀리는가? 얘가 예를 들어 문법을 틀리는데 왜 틀리냐 문법을 어휘를 몰라도 틀리냐 개념을 몰라도 틀리냐 이런 걸 다 쌓는 거예요. 그럼 DB를 엄청나게 쌓아서 이 아이를 판단되는 아이를 평가하는 유형 방식 자체가 뭐 32가지 32 곱하기 32 곱하기 32의 종류로 나눠요. 아이를 그 아이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DB에서 필요한 걸 뽑아가지고 얘한테 줘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135만 개의 문제를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크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스마트 러닝 솔루션이라는 에듀테크죠. 교육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135만 개의 문제를 보고 아이가 쌓아놓은 DB를 쭉 쌓아서 얘한테 입력하면 애한테 맞는 문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튀어나온 걸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또 애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50명의 아이를 가르치는데 50개 교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권을 줬으면 내가 관리하기 편한데 강사가 관리하기 편한데 50개로 줘놓으니까 진도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관리 현황표를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풀었냐 안 풀었냐 과제를 어떻게 줄 거냐 월, 화, 수, 목, 금 나눠서 데일리로 줄 거냐 이틀에 한 번씩 줄 거냐 일주일에 한 번씩 줄 거냐를 선생님이 줄 수 있게 만들고 그 과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줘야 되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월요일 숙제를 월요일날 했냐 했으면 점수가 몇 점이냐 아니면 그냥 쭉 찍은 거냐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준 다음에 애가 안 해. 그러면 제일 큰 저희들의 지원군이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요. 이 아이가 토요일날 수업인데 금요일날 숙제하면 숙제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수요일날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한테 온라인으로 수요일날 과제를 하라는 과제 학습을 내고 이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알람이 떠요. 선생님이 낸 과제 중에 수요일 과제 이 학생이 과제를 안 했어요. 라던가 아니면 얘가 점수가 22점인데요. 22점은 그냥 찍은 거잖아요. 1번을 쭉 찍은 거예요. 22점인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람이 쭉 떠요. 그러면 알람 밑에 문자 보내기나 전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머니한테도 알려주고 애한테도 야 너 이렇게 숙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알려주고 이런 거 전부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테크 솔루션이죠. 테크 솔루션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유형의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10분 계신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명 있어요. 그럼 한 선생님당 안 돼도 뭐 20명 이상씩의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개별 학습이 될 것이냐? 개별 학습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솔루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별 학습을 하고 싶었는데 누락되는 애들이 생겨요. 특정 애들이 관리가 안 돼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해오는 애들이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원래 워낙 잘하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교육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스마트 러닝 솔루션에 대한 최초 기획을 제가 있는데 그 기획 자체의 목표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점수를 올리고 싶지 않다. 난 정말 공부를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좀 거두자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교육 목적이자 태클을 도입하는 방향이고요. 이게 3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서 이번 내신에는 분명히 효과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올바른 방향으로 국어학습에 대해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딱 그냥 그 모범적인 아들, 그렇죠? 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 딱 드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 되고요. 네, 그 어머니들은 지금 올해 3월에서 강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 뒤에 보시면 또 아주 잘 가르치고 예쁘신 선생님들로 해서 지금 503호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초등학교 어머니들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503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기 상담 자료집 내시고요. 상담 카드 내시고 선생님한테 그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세 분만 더 뽑을게요. 25번 어머니, 21번 어머니. 25번 어머니 어디 계세요? 503호. 503호.